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작년 10월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1년이 흐른 지금 중동은 반세기 만에 최악의 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를 맞아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던 중동 국가들도 제동이 걸리면서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던 중동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리스크 지역으로 변모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불확실성 커지는 중동 정세,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입니다. 시티은행, 국제유가, 중동 확전 시 내년 1분기 120달러 가능성. 2024년 10월 중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 두바이에서 400만 달러 수출 성과. 걸프협력이사회, 국가 소비시장 규모 연평균 5.7% 성장 전망.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장희선입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질서의 균열이 커지면서 최근 5차 중동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에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은 바로 유가인데요. 시티은행은 시티리서치 보고서에서 중동 갈등이 격화돼 공급 혼란이 발생할 경우 유가가 내년 1분기 중에는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지난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당시에 한국은 원유 공급 부족으로 경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된 사례가 있고 1991년 걸프전 당시에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제조업 부분에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건설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에서 대규모 인프라 및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데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격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도 한국은 미래 먹거리를 내세워 중동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두바이 최대 IT 박람회 자이텍스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3개사가 4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뒀고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 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며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동 정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불확실성 커지는 중동 정세,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중동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수십 년 동안 들어왔지만 중동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를 중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중동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뭐 이런 지역들을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사실 중동 하면은 동쪽으로는 이란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저 끝에 모로코, 티니지까지를 중동으로 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거기가 아랍 민족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랍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도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중동 전쟁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가장 그 전쟁 발발하고 이어지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쨌든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를 거의 다 격퇴한 상황에서 사실은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선까지 공격이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이란을 개입시킬 건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의도는 이란을 전쟁에 끌어들임으로써 이거를 이스라엘과 이란의 구도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바논 지역에서도 유엔 평화유지군을 그 철수를 요청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이스라엘 속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란과 저항의 축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을 차단하고 싶은 게 있고요. 그 위협을 차단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연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구구파와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구구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란 및 저항의 축을 처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신중동 붐으로 경제를 중동을 바탕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던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을 굉장히 많이 빚게 되나 아니면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 경제는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그 얘기를 하려면 1973년에 오일 쇼크를 봐야 되는데요. 네. 이때 당시에도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산유국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 수출하지 않겠다 하면서 원유값이 4배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저항의 축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걸프의 사우디라든지 UAE 그리고 카타르 이런 산유국들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전쟁과 그리고 걸프 국가와의 협력에 있어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UAE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투자 유입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국가 발전 전략이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그 사우디나 UAE,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는데 새삼스럽게 최근 들어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신중동 붐이 불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동이 지금 경제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는 지금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중심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발전은 이제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깊이 박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걸프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산업을 좀 더 다각화해서 이 에너지 산업 위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는 비전 2030 그리고 UAE는 비전 2031을 발표하면서 경제 구조 그리고 체질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국부 펀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한 데는 사우디는 빈 살만 왕세자 그리고 UAE 같은 경우는 빈 자이드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을 다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국내적으로도 그 청년들의 실업률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취업률을 좀 더 개선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서 23년 말 사이 불과 2년 사이에 여성의 실업률이 22%에서 약 13.7% 놀라운 급하했습니다. 변화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우디나 뭐 카타르나 이렇게 중동 국가들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커다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국들이 나눠 보면은 어디가 좀 잘 사는 나라고 어디가 좀 굉장히 그 빈곤한 국가고 이들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중동 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1인당 GDP로 따졌을 때는 사실 걸프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타르가 1인당 GDP가 한 8만 1,000불, 그다음에 뒤를 이어서 UAE가 5만 불이 넘어가고요. 사우디도 3만 불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빈곤한 국가들은 그 걸프 지역에서 GCC라고 해서 이 6개국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 외의 국가들,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예멘 이런 국가들은 좀 빈곤한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우디하고 UAE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역성장을 해서 마이너스 0.8%를 기록했고 UAE는 3.4% 수준이었는데 이게 유가가 낮아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하고 내년에는 경제 성장이 좀 더 호전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동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970년대부터 우리가 건설 현장에 많이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에 진출해서 산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은 188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사우디 수출은 한 53억 불, 그 다음에 UAE 수출은 한 44억 달러 정도인데요.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을 하는 품목은 승용차, 그리고 화물 트럭, 그리고 이에 따른 부품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기계류,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수지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중동에 대해서 연간 한 800에서 900억 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동하고 해서 뭐 당연히 원유 때문에 그렇지만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들 국가들도 우리나라랑 교역을 늘려가면서 이 그 적자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나 관심 사항은 좀 있나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교역을 하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제가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요처가 한국이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주요국이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교역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산업 이외의 제조업을 상당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기술력이 발달한 국가와의 교역 그리고 경제 협력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첨단 산업에 있어서 기술력이 발달하고 그리고 승용차 그러니까 자동차 부문에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교역을 좀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신중동 붐이 불게 된 거는 그 사우디의 뭐 네옴시티라든가 뭐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에서 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그 얘기를 꺼냈는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나온 그 배경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에서 몇 개만 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특히 사우디에서는 네옴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니고 기가 프로젝트라는 큰 이름 아래 네옴시티 그리고 키디아 프로젝트, 홍해 프로젝트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유가가 더 뛰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특히 산유국은 이 원유 재정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전이나 아니면 국가 발전 전략을 2010년대 중반에 발표했는데 이때는 저유가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실현하지 못하다가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중동 내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그리고 관광 프로젝트인 홍해 그리고 키디아 프로젝트가 있고요. UAE는 제가 살펴보니까 UAE 내에서 지금 대규모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물류 공급망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그 제벨 알리 항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첨단 테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스다르 시티라고 하는 아부다비 내에 있는 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데 쿠웨이트도 스마트 시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실크 시티라고 해서 이 스마트 시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대기업들도 진출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었고 특이한 거는 이제 지금 강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들도 많이 진출을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대형 프로젝트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사우디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한 1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건설 수주를 많이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수주를 많이 하는 사업들은 석유화학 및 정유 플랜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2023년에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했는데 이게 한 50억 불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네옴시티 내에서도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한미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터키,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도 기업들이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이나 아니면 고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밀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그 플랜트라든가 건설에 관련된 거는 쭉 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던 거 아닌가요? 새삼스럽게 이렇게 좀 커다랗게 그 규모가 큰 수주를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그 대규모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과거에 없던 뭐 그 IT 관련된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진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그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동을 바라볼 때 건설 시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중동 내에서 상당히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 많이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AI나 아니면은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해외 기업 중에서도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AI뿐만이 아니고 5G, 6G 해서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금 한 발 늦긴 했는데 그래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진출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중동 지역이 AI 산업을 많이 발전을 시키면서 AI 반도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서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스타트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그 사우디가 의외로 그 원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중국하고 굉장히 그 사이가 좋아서 중국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사우디가 또 미국하고 굉장히 친밀하니까 그 틈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있는 거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중국 기업과 협력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첨단 산업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는 아니지만 UAE에서는 그 국영 기업 중에서 AI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G40이라는 기업인데 여기 기업이 중국 기업이랑 협력을 하다가 미국 측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줄일 테니 미국 기업이 진출해라 해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기업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안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 중에서도 미국이 우려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런 측면에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동 내에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 다양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노려볼 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사우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사우디가 그 작년에 좀 역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들어서 처음에 그 네옴시티나 이런 것들이 굉장할 것 같다가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 좀 있던데요. 그래서 규모가 축소될 것 같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 같다라는 혹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규모가 좀 줄었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사우디 네옴시티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 건설 규모가 한 5천억 불 정도 수준이라고 다들 예측을 했고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홍해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실제 네옴시티의 건설 가격이 3배 정도 뛰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국부 펀드라든지 아니면 국내 기업이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해외 투자 유입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네옴 프로젝트 중에서 더 라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2에서 3km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옴시티 건설은 기존의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가 확정된 게 100억 불 가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줄을 가능성도 있고 좀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네옴시티에서 뭐 인프라 사업에 진출을 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플랜트,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트 수주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규모가 축소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 수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중동 내에서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트르키예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건설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서 GCC하고 FTA를 체결했다 이런 그 낭보도 들렸었고요. 그리고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는 그 세파 이런 거 협정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와닿는 피부로 와닿을 만한 어떤 그 경제적 그 성장이나 이익이 생기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지 가능할까요? 지금 한 GCC FTA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GCC FTA는 지금 타결이 된 상황이고 지금 발효는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이 그렇기 안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한 GCC FTA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존의 관세 철폐 항목도 많지만은 부속서의 경제 협력 관련된 그 문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협력 중에서도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 그리고 한 UAE 세파도 그렇고 한 GCC FTA도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많이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영화 산업, 그리고 법률 서비스 같은 부분들을 개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당히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진출을 해서 FTA 효과를 보려면은 현지에서 그 좀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TA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바로 진출해서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바로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킹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아시안의 경쟁 국가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강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포텐셜은 굉장히 큰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 그 건설이나 플랜트를 제외해 놓고는 많이 진출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그 중동 시장을 그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별에 대한 전략이나 무엇을 신경 쓰면서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기업의 진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그 기존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의 중동 진출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고 화장품, 의약품 같은 부분들도 지금 걸프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지 걸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투자에 대해서도 개방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유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현지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을 고용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현지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화 정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법률 제도가 사실 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지금 여러 기회 요소 중에서 특히 이제 어떤 분야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하면서 들어가면은 좀 시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나요? 제가 몇 가지 분야를 뽑아보자면은 원전 분야에 대해서는 중동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UAE 원전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이 지금 준공이 돼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수요가 분명히 많이 발생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첨단 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은 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기존에 우리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지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도 최근에 서울시가 그 UA 쪽하고 협력을 하기로 좀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 산업을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중동 내에서 엔터테인먼트가 특히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 게임 산업도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동 시장을 진출하고 이쪽하고 교역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법 체계나 이런 것도 다르고 문화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른데 굉장히 그쪽을 많이 다니시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특히 조심하고 이런 부분 좀 신경 쓰면 좋겠다는 거를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걸프 지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기업이 진출해서 어떤 성공할 수 있고 거기서 많은 비즈니스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사실상 걸프 지역 내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상당히 경쟁이 심해졌고 그래서 중동 국가에서도 비즈니스를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이 기업이 이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확실한 기술적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진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현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뿐만 아니고 현지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 그리고 현재 믿을 만한 파트너를 잘 만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커지는 중동 정세,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이라는 주제로 격변하는 중동 정세를 점검하고 다가올 신중동 경제의 새로운 기회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강문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동반할 친구를 선택하라는 아랍 속담이 있는데요. 격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도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포스트 오일 시대를 선도하는 필수 파트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